바랍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혜선 의원님께서 청원 아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법에 관한 해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해석대로라면은 현행 변호사법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른바 전화변론과 같은 일탈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가진 그런 법이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청원 아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후보자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미 다른 로펌, 그것도 실력이 없는 로펌이 아닌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포함된 그런 로펌에 그 사건 수임을 맡겼는데, 별도로 과연 후보자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1, 2심에서 패소한 무슨 법률적인 조언과 법률적인 의견을 거기에 더 낼 게 있었을까요? 법률 검토가 필요했다면 아마 김 위원장으로서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와 주심 대법관과의 사적 관계를 통한 이른바 전화변론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지어 지방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서도 안 냈어요.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 중인 사건을 속무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야 될 담당 변호사 지정 이전에 선임서를 냈어야 되는데 선임서도 안 냈고, 당연히 서울지방변호사에 경유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탈세 송무로, 탈세 수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금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포함해서 후보자가 수행했다고 하는 100건의 송무 사건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한 사건은 얼마고, 내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법률적인 의견이나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관여한 사건은 얼마인지 제가 누누이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청원 아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에 이 선임계를 내지 않는 변호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리고 변호사들의 법적 윤리에 대해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신 이 19금 자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께서 사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후보자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후보자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답변 말씀대로라면 그 이른바 조그만 기업인에게 그분이 사면에 관해서 자문을 의뢰해 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린 내용이나 또 그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면에 관해서는 자문할 게 없다고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고, 일체 외부에서 내가 사면 대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어떤 탄원이나 그런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듣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이 어떤 사건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고 그 형과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적어도 검사장 출신의, 고등검사장 출신의 후보자가 고등검사장 출신의 그런 그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자문을 맡았다면 사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니까. 아니, 변론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데. 자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수를 받으셨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도 특정 어떤 제목을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일괄해서 사면하는 거고,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른바 통치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뢰인이 사면 자문 의뢰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을 했다면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검사장 출신의 후보자께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런 사면에 대해 사면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의뢰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건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송무 조력을 받던 분인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법률적 사면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물어서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법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해준, 조언을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사면 절차에 관해서 사면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설명만 해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수임료를 얼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를 받았겠죠. 법무부인 태평양과 같은 그런 큰 로펌에서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문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몇몇 분의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큰 로펌에서 고등검사장 출신의 고위 전관이 사면에 관해서 자문을 했다. 그게 로비지 무슨 자문이야. 라는 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저는 설득력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성신을 받아서 그리고 사면위원회 2007년 사면법이 개정된 이후로 사면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선별해서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제가해서 결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면위원회 보니까는 위원장 포함 8분의 사면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었었죠? 맞습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 사면에 관한 자문을 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 사면에 관해서 법률적 자문을 했다는데 단순히 사면이란 이런 절차다. 그거는 의뢰인이 굳이 이 굉장히 비싼 변호사인 후보자를 차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의뢰인의 기대는 아마도 전관 출신인 후보자를 통해서 본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타진을 해봤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면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걸 드린 겁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조력을 드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의 영역은 넓습니다. 당사자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적 의구심이나 또 궁금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냥 겉으로 듣는 것보다 변호사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희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면 절차에 관한 사면을 저에게 구했고 제가 그런 사면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명단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은 가급적 자제되는 것이 좋다. 이런 어떤 그 통념마저 형성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기업 같은 그런 곳에 총수와 같은 분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그 사면 로비를 벌이고 그 사면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후보자가 속했던 것 같은 그런 대형 법무법인 또 후보자와 같은 고위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많이 활용된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특사를 둘러싸고 거대한 지하시장이 존재하고 막대한 어떤 액수의 그 사면 로비의 대가가 오고 간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특사를 둘러싸고 특히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특사를 둘러싸고 그런 논란이 정치적인 논란이 지금까지 숱하게 제기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사건 수입 내역을 보면 후보자가 단순히 그냥 법무부인 그 태평양 소속의 그냥 변호사였다면 논란거리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막 마친 그런 고위 전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사면에 관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문이 아니라 사면에 관한 어떤 모종의 역할 혹은 로비 이런 걸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그럼 설득력 있게 답을 해보세요. 아니 단지 조그만 기업인이 사면 절차가 궁금해서 몰라가지고 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같은 그런 큰 로펌에 비싼 수임료를 내고 사면 자문을 받았겠습니까?
사면 그리고 절차에 설사 그 관해서 자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면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면에 관해서는 조력할 게 없다라고 답변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사면 절차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사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앞에도 뒤에도 사면이, 그 뒤에는 사면이 예상되어 있지 않았고 제 기억으로는 상당 기간 없었습니다. 무슨 현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건을 선임해서 제가 근무하던 법인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나중에 용서받을 이걸 좀 나올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이런 저런 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조언을 했지요. 그런 절차에 관한 자문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예, 역시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자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오신 분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제 최고의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자료를 안 내시는지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19금 자료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머지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하는 100건 그중에도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 아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모두 다 선임서를 안 내고 이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소송 중인 사건을. 그 얘기는 후보자가 했다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변호사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변호사 선임서나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내고 사건을 한 것인지 그렇게 낸 것은 몇 건이고 언뜻 이해는 안 가지만 안 낸 사건도 있다고 하니까 안 낸 사건은 몇 건이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라고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다 뭉개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어요. 후보자를 포함해서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이건 믿어야 되는 사안이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다 믿어야 됩니까?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의혹들은 해명이 안 되는 거고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바랍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변호사법 29조의 이항을 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는 첫째,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둘째, 수사 중인 형사사건, 여기에는 내사사건을 포함합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변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법조문을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혼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변호인 선임서는 법무법인 명의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서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 지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재판에 나서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추후에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내고 이제 법정에 나가는데요. 송무 사건을 수임해서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대리하고자 한다면 법정에 나가서 실제 변론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송무 수임 계약을 맺었다면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는 제출이 돼야 됩니다.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변론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한 것은 변호인 선임서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원 아이스 건은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었고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어제 후보자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송무계약을 맺었다고. 따라서 법무법인이 이 송무계약을 체결했다면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사 선임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사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의 이름은 물론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재판 중인 사건이고 송무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했다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이고 그 법무법인이 송무계약을 맺었는데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후보자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런 거야말로 또 이 사건의 그 주심재판부 후보자의 관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전형적인 전화변론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탈세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세제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자기가 어떤 그 행위를 해서 그 소득을 올렸다면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또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법인이 그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를 국세청이 별도로 받습니다. 그게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 사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서 경유했다는 그런 과세 참고 자료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후보자가 얼마를 받았든지 과세당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면. 물론 성실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검증할 자료는 없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세 수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변호나 대리가 있어야 대리가 있는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서를 낸다.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이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송무계약을 맺으면 실제 법정에 나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 선임서는 내야 되는 게 변호사법의 취지라는 것을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중인 사건이고 송무계약을 맺었는데 상고심, 법무법인 태평양이 어제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변론이나 실제로 법정에 설 때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서 내고 그건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고요. 변호사 선임서에 담당 변호사가 같이 붙습니다. 추후에도 제출할 수 있죠. 담당자 선임서에 반드시 담당자 선임서는 우리 법인의 명의로 나갑니다. 법무법인 아무개가 선임했다는 내용을 보냅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 이름이 붙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변론 활동을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서하고 담당 변호사는 같이 법원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같이 제출되기도 하고 추후에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법정에 나가기에 앞서서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통상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경우에 제가 다시 변호사 질문을 압축해서 드릴게요. 이 사건 경우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1,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기는 하나 그 다른 법인이 이 사건을 수임했기는 하나 별도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송무계약을 맺었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변호인 선임서 이건 후보자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출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서는 변론 단계가 됐을 때 그렇지 내는 거라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송무계약을 계속 중인 재판이나 형사사건에 송무계약을 맺었다면 법정이나 재판 그 현장에 나가는 것과 관계없이 변호인 선임서는 자동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변호사법의 취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상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송무 사건으로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다 보면 어제 후보자 답변서를 제가 녹취를 풀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송무 계약을 맺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송무 계약을 맺었다는 건 상담 단계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계약서에 송무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을 제가 송무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무 계약은 자문을 하다 그것이 변론으로 나아가면 송무까지 같이 묶어서 대리를 하는 것이 송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서를 낸다는 것은 변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선임서를 안 내고 변론을 할 때 그때는 당연히 선임서를 내고 자, 후보자 이 거기에 담당 사건을 변호사가 붙지요. 지금 법조윤리협의회에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라고 기록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나 혹은 법률적인 대리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계속 미심쩍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후보자께서 속한 그런 법무법인이 이 사건 의뢰인과 송무계약을 맺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의견서 내는 것들이 다 변론 활동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변호인 선임도 없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한 거예요. 박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전화변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탈세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 있느냐? 탈세 없습니다. 그거는 투명하게 일단 법인에 입금이 된 것들은 전부 조세 처리가 다 됩니다. 변호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자문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이거는 관계없이 법인에서 일정한 그 납세 시기가 되면 다 납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박원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온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자에게 무슨 사감이 있거나 사적인 어떤 그 궁금증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면과 관련해서도 과연 고검장 출신의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있는 후보자에게 단지 사면 절차를 물으러 의뢰인이 갔겠는가라는 의심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또 그 직후에 마침 사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2013년도 1월에도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드는 의문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하지 말라 이런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로서 적절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어제 제 발언 중에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을 통해서 황교안 변호사 이름의 판결문을 검색했더니 2건밖에 안 나오더라. 제가 그 말씀 하셔가지고 가서 어제 발언했던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은 청원 아이스 사건의 선임 내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했던 거고 판결문은 그 법원의 판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 물론 그거는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DB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가 접근한 정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면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후보자 심정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자문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2년 1월에 있었던 사면 혹은 2013년 1월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사면과 후보자가 자문을 했던 그런 그 자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진영 당시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수원 동기인 건 맞지만 그리고 잘 아는 사이인 건 맞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자문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상의한 적 전혀 없다. 맞습니까? 물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사면위원들을 제가 쭉 봤더니 당연직 사면위원으로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또 길태기 차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 다 후보자와 아마 뭐 공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과도 모두 후보자가 자문을 했던 건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거나 뭐 상의를 하거나 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었고 그럴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후보자가 자문하셨던 그 사면건은 결국에 그분은 사면이 안 됐다. 이 사실도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그 어떤 사면에 대한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시더라도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언론들도 과연 이 사면에 관한 자문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할 거고 이후에도 과연 그것이 어떤 자문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재들이나 보도들이 있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장에서 후보자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 좀 다른 각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금기시해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당시에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굉장히 이례적인 1인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고 특혜를 줘도 안 된다.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줘도 안 되고 불이익을 줘도 안 된다. 그런 원칙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9월 24일 날 세계일보하고 하신 인터뷰에서 보니까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한 기업인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사면 가석방과 관련된 류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가석방에 대해서 네, 가석방에 대해서죠. 예.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있는데 이분이 아직 가석방을 시킬 만한 그런 법률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면 가석방해도 되는 겁니까? 요건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겁니다. 요건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충족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가 후보자의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 논란이 불거졌던 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가석방 대상이 아니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저희가 여러 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정한 법 집행에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게 형기를 70~80%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되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고 관례였기 때문에 특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작년 7월에 보면 형기를 80% 마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가석방 심사위원회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결정을 내리셨어요. 맞죠? 재작년 같습니다. 재작년입니까? 네. 예. 어떤 판단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법이 좀 엄격하게 집행이 안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 집행이 좀 바르고 엄정해야 된다. 특히 가진 사람이 사회 무리 범죄를 야기한 데에는 그건 좀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기본 기조하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무총리가 되신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 이런 것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내지는 정부에서 그런 게 추진되더라도 지금 가지신 그런 소신처럼 반대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은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만은 부처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일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박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하나 말끔히 해소된 게 없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셨던 많은 국민들도 그런 점 때문에 답답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의혹이 해명이 안 된 채 후보자께서 과연 총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김광진 의원님하고 전관위 의혹 관련된 질의응답 하시는 거를 봤더니 후보자께서는 퇴임한 지역에 퇴임한 기관의 관할 사건만 아니면 전관위 의혹가 아니다, 이런 인식의 일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적 인식하고는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후보자께서도 소속돼 있던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변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실태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 설문조사는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유입니다. 즉 본인이 퇴임한 이 기관의 사건을 일정 기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인데 변호사들의 80%가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중에 45%가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 검찰 수사 단계 혹은 내사 단계에 전관 변호사가 개입해서 무혐의 또는 불구속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전관예우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하급심 단계에서 그 재판에 전관 변호사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재판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장 전관예우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서베이가 아니고 서울지방변호사의 변호사 1000명을 상대로 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변론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 일반의 인식과 비교해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인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것만이 전관예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가 본래 그런 연유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은 입법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전관예우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반이 좀 더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 변호사법이 한 차례 개정이 돼서 그 장관 인사청문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황교안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변호사법 개정안이 뭐 여당 의원님들이 내실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야당 의원들의 상당수 나갈 것 같습니다. 제2의 황교안법이 나오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법조윤리협의회 그 위원장 회장께서 그 증인으로 출석하시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그 질의와는 별도로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일 따지기로 하고요. 아무튼 제2의 황교안법이 필요할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그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된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역대 총리 후보자, 이 정부 들어서 역대 총리 후보자 그 청문회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청문회 이전의 검증 단계하고 비교해 보면 역대 총리 후보자 검증 혹은 청문회 단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 하나 아주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해명된 게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모호하게.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정책 검증 중요하죠.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질과 도덕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검증하느라고 정책 검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청문회 첫 시작할 때 대통령이 황교안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뜻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간간히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만 제가 그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민생이 거의 도탄 상황이라고 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 그에 관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어떤 식견 그리고 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개괄적인 해법 이런 거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역시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답변. 물론 경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일관된 철학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국정을 통할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 찾아보기 어려워서 안타까웠고요. 물론 청문회 하루도 남았습니다. 내일 증인신문을 할 거고 증인신문 이후에 또 후보자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과연 이 시점에 임기 중반을 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